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날 신랑 어머니가 신부 아버지에게 건넨 봉투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축의금이 아닌 의심과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30년을 헌신한 아버지는 결혼식 다음 날 인터넷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오르내리게 됩니다. 누가 왜 이런 악의적인 거짓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1년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난 진실은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아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아진은 드레스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골랐다. 화환도 패백도 생략했다. 결혼식장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신랑 김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답게 하자던 그의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하진은 어딘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호의 어머니 오정란은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일일이 맞으며 명함을 건넸다. 문화기획사 대표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이었다. 저희 아들이 좋은 분 만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선은 차갑게 사람을 훑었다. 반면 하진의 아버지 윤성구는 구석 자리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30년 넘게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해온 사회복지사였다.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는 사탕 몇 개가 삐져나와 있었다. 식은 조용히 진행됐다. 주례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서약을 대신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평범한 하루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민호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란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다. 식이 끝난 뒤 신부 대기실로 성구가 들어왔다. 하진아, 괜찮았니? 딸의 어깨를 토닥이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정란이었다. 그녀는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돈어른, 잠깐 시간 되시죠? 성구는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란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하객 명단과 함께 후원 내역 정리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요즘은 뭐든 투명하게 해야 해요. 특히 사돈어른 같은 분은 더더욱이요. 성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동센터 운영하시잖아요. 후원금 관리 같은 거요. 요즘 사람들 예민하니까 이미지 관리 잘하셔야죠. 정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투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년간 아이들 밥 한 끼, 책 한 권을 위해 후원금 장부를 손수 정리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냈다. 저희 센터는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말 한마디가 무섭잖아요, 요즘은. 그 순간 하진은 모든 게 보였다. 정란의 시선 속에 담긴 건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이 집안과 연을 맺은 게 실수 아니냐는 무언의 압박.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민호가 뒤늦게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란은 태연하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 나눴어. 그날 밤 하진은 민호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걸 덮듯이. 결혼식 다음 날 하진의 휴대폰이 아침부터 울렸다. 출판사 동료 은지였다. 하진아,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봤어?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하진은 서둘러 링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게시글 제목은 이랬다. 사회복지사장인 결혼식장에서 후원금 사용 문제로 신랑이
첨부된 사진 속에는 대기실에서 오정란과 마주 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문틈으로 몰래 찍은 듯 했다. 각도는 교묘했다. 마치 성구가 뭔가를 해명하는 것처럼, 정란이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도록 찍혀 있었다. 본문은 더 악의적이었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어씨는 자신의 딸 결혼식에서 신랑 즉 가족으로부터 후원금 관리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어씨는 수년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댓글은 이미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애들 돌본다고? 후원금 횡령 아니야. 역시 복지 쪽은 믿을 게 못 돼. 하진은 손이 떨렸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거 봤어? 누가 이런 짓을?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지금 확인 중이야. 일단 게시글 신고부터 넣을게. 곧 내려갈 거야. 하지만 글은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지역 맘카페, 육아 포럼, 심지어 복지 관련 단체 게시판까지.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신뢰할 수 없는 복지사. 후원금 의혹. 출판사에서도 전화가 왔다. 편집장이었다. 하진 씨 괜찮아요? 기사 봤어요. 기사요? 포털에 떴어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진은 황급히 검색창을 열었다. 지역 언론사 두 곳이 이미 기사를 냈다.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식이었다. 사진도 내용도 커뮤니티 글과 똑같았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일하는 푸른나무 아동센터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거기 후원금 제대로 쓰는 거 맞아요? 우리 애 거기 보내도 돼요? 후원 문의 대신 항의와 확인이었다. 센터 선생님들은 당황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읽으며 불안해했다. 성구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태어난 척했다. 괜찮아.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그날 밤 하진이 센터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30년간 작성해온 후원금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며 혹시 실수가 있었나 되짚고 있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그래도 혹시 내가 뭘 놓쳤을까봐. 민호는 밤새 게시글 출처를 추적했다. IP를 확인하고 최초 업로드 시간을 따졌다. 하지만 글을 올린 계정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계획된 거야.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출판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하진은 원고를 펼쳤지만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커서만 깜빡일 뿐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날 저녁 편집장이 조용히 불렀다. 하진 씨, 일단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 휴직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배려할게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하진은 알았다. 이건 거리두기였다. 출판사도 독자도 모두가 의혹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었다. 그날 밤 하진은 민호에게 물었다. 이게 끝일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균열은 더 깊어졌다. 하진은 집에만 있었다. 출판사에서 보낸 원고 수정 요청 메일은 읽지도 않은 채 쌓여갔다. 글을 쓸 수 없었다.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떠올라도 금방 무너졌다. 이 이야기를 쓸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끼어들었다. 민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하진은 알고 있었다. 그가 피하고 있다는 걸. 집에 들어와도 대화는 짧았다.
밥 먹었어? 응. 오늘은 어땠어?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민호는 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엄마, 지금은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오정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괜히 문제될 집안이랑 엮였어. 하진은 손을 멈췄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엄마, 그 말은 하지 마.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지금 내 아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몰라.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베란다 문이 열렸다. 민호와 하진의 눈이 마주쳤다.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들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할게. 시간을 달라는 말. 그 말은 하진에게 벽처럼 느껴졌다. 정리라는 단어 속에는 거리가 있었다. 민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돈하려 하고 있었다. 하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방에서 잤다. 며칠 뒤 아버지 성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진아, 아빠 오늘 센터에서 회의 있었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무슨 회의? 이사회에서 나보고 당분간 쉬라고 했어. 후원 재개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사람들 시선이 무섭대. 후원자들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날 밤 하진은 센터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성구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년간 모아온 아이들 그림, 감사 편지, 낡은 달력들. 그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 좀 쉬고 싶었어. 하진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그만두지 마.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성구는 박스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하진아, 아빠는 괜찮아. 근데 너는? 너 요즘 글 쓰고 있니? 하진은 고개를 숙였다. 못 쓰고 있어. 왜?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성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 순간 하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터진 눈물이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성구는 딸을 꼭 안았다.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진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센터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아직 붙어 있었다. 윤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 최고. 하진은 그 글씨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침묵을 깨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 그날 밤 하진은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전에 나부터 무너지지 말자.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민호의 전화로 하진은 잠에서 깼다. 하진아, 지금 뉴스 켜봐. 빨리. 목소리에 긴장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하진은 서둘러 TV를 켰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오정란이었다.
문화기획사 대표 오 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조사.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다. 리포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3년간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수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회계 장부에는 허위 계약과 이중 장부 기록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난이 결혼식 날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투명해야죠. 이미지가 전부니까. 그 말들은 타인을 향한 칼이었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호는 그날 오후 회사를 조퇴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하진아,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하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늘 그랬어. 체면 지켜야 한다. 남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였어. 그날 저녁 민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오정란이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민호야,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야. 내가 와야 돼. 당장. 정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민호는 침착했다. 엄마, 나 안 가. 뭐? 엄마 일은 엄마가 책임지셔야죠. 나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정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하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며칠 뒤 민호는 아버지 성구를 찾아갔다.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었지만 성구는 매일 나와 청소를 하고 아이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가 들어서자 성구는 빗자루를 세우고 그를 맞았다. 민호 씨, 어쩐 일이에요?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성구는 잠시 멈칫했다. 왜요? 자네가 무슨 잘못을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돈 어른께 그런 식으로 말할 때도 하진이가 힘들어할 때도 저는 시간을 달라고만 했어요.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성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호 씨, 자네는 젊어요. 젊은 사람이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하진이 편에 서야 했어요. 저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진이니까요. 그런데 전 망설였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성구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하진과 마주 앉았다. 하진아,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어머니 일 때문에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여. 그리고 나 공공기관 계약직 시험 볼까 해. 안정적이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곳. 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힘들지 않아?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지. 근데 이제는 알겠어. 효도는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지금은 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맞는 것 같아. 그 무렵 오정란은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고개는 꼿꼿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진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문장이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다시 쓸 수 있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었다. 하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원고 파일명은 봉투였다.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다. 출판사에서는 이미 출간을 확정했고 표지 시안도 나온 상태였다. 하진은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진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사람은 봉투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이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전 아버지 성구는 새로운 아동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푸른 나무 2호점이라는 이름으로 이전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더 단단한 곳이었다. 후원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투명성을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개소식 날 센터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예전 센터를 다녔던 아이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1년 전 침묵했던 후원자들도 돌아왔다. 한 후원자는 성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그때 저희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성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센터 벽에는 아이들이 새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윤 선생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성구는 그 그림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진은 아버지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민호가 다가와 성구에게 말했다. 사돈어른, 제가 센터 홈페이지 관리 맡아도 될까요? 코딩은 좀 할 줄 압니다. 민호는 6개월 전 공공기관 계약직 시험에 합격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산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퇴근 후엔 여유가 생겼다. 그 시간에 센터 일을 돕거나 하진과 함께 산책을 했다.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정비되고 있었다. 오정란은 사회봉사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문화기획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갔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얽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정란이 민호에게 물었다. 하진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호는 놀랐다. 어머니가 사과의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제가 직접 전하는 게 어때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어느 저녁 하진과 민호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아, 소설 제목 정했어? 응, 봉투로 하기로 했어. 그 제목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 안 불편해.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불편하지 않아. 이건 비난이 아니라 기록이니까. 우리가 겪은 일 배운 것들. 그걸 있는 그대로 쓴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간되면 어머니도 읽을까? 모르겠어. 읽으실 수도 있고 안 읽으실 수도 있고. 그건 어머니 선택이지. 하진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근데 만약 읽으신다면 그게 어머니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 자책이 아니라 성찰이요. 몇 주 뒤 봉투는 서점에 깔렸다. 초판은 조용히 팔렸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읽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독자가 온라인 서평에 이렇게 썼다. 이 소설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 주고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하진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오정란이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진은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답장을 써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봄이 오고 센터 앞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성구는 아이들과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하진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민호가 옆에서 물었다. 새 소설 구상은 하고 있어. 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희망적인 이야기 쓰고 싶어. 그날 밤 하진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새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첫 문장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인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게 하진은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